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금요일날 특별 생방송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와, 저는 사실은 오후에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스픽스에서 연락을 받고 뛰쳐왔습니다. 근데 저만 온 게 아니고요. 여기 또 훌륭한 우리 또 두 분의 평론가님이 오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다른 평론가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박진영 평론가님, 이 시기에 그런 질문이 좀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자신을 최고의 평론가라고 맨날 주장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좀 전에 했잖아요, 나랑. 최고의 평론가라기보다 이제 정보가 많은 거죠. 정보가 많고 이제 종합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늘 의원들이라든가 당 입장 이런 것들을 취합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죠. 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셨습니까? 또 갑자기 네. 또 겸손 모드로 돌아서니 네. 제가 좀 부담스럽고 네. 갑자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은데 이 박진영 평론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완벽한 또 평론가가 좀 있습니다. 네, 오창희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급히 만났습니다. 네, 막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또 금방 불러도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딱 나타나는 우리 훌륭한 이 두 분을 모시니까 제가 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근데 이렇게 긴급하게 이 두 분을 모시고 방송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탄핵 표결 뭐 하려고 미루냐, 빨리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좀 전에 한동훈 대표가 어제의 태도와는 또 다르게 오늘 오전에는 야, 이거 직무정지 대통령 시켜야 된다 이런 말 하면서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대통령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주진우 의원 4명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왔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무 말도 없고 지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대신에 대통령은 갑자기 국회 간다 그랬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오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내려가서 막았더니 다시 돌아갔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한동훈 대표가 밝힌 것은요. 당론을 정한 걸 바꿀 수는 없지만은 나는 업무정지해야 된다. 업무정지 즉 탄핵인데 말을 이렇게 애둘러서 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것이 없다. 즉 본인이 하야를 한다거나 어떤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불안을 해소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당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의원들의 논의에 따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 의원들이 판단했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자율투표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셈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좀 전에 방송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국회로 간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탄핵을 받아들이든지 하야한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하야하겠다는 얘기를 하러 가는 건가? 솔직히 이 생각을 하고 저는 잠깐 좀 흥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닌 거 봐요. 윤석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니면 노 변호사님 순진하게 이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서인데 그렇죠, 사실 윤이 그렇죠. 만약 국회를 간다고 했다면 자기 나름대로 돌파수를 국회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한동훈 씨의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건 저의 실언입니다. 대통령 오래 한 사람이어서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회로 가려고 했던 거는 오해가 있다. 자신의 입장을 나는 그런 거 위해서? 아니고 그냥 어디선가 잘못해가지고 나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헌법기관이니까 잘 지켜드리라고 했던 건데 이 바보 같은 군경이 오버한 거다. 그렇지만 봐라. 인명살상도 없었지 않냐. 그게 내 뜻이다. 아니 윤석열은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도 남을 남을 인간이죠. 맞아요. 그 아주 독특한 종류의 인간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제대로 거짓말 안 한 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
아, 그런 거는 좀 맞네요. 계란말이 잘 이런 좋아하는 거. 거. 네. 실제로 그거보다 비싼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양주 좋아할 수도 있죠. 양주 좋아한다는 소리는 제가 수정방 사실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정방,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은 비상계엄령을 갑작스럽게 선포하게 된 계기도 한동훈 때문이었다. 그리고 명태균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 또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가 얘 도대체 안 되겠네. 이 사람 그냥 놔뒀다간 큰일 나겠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이제 체포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물론 당론으로 뭐 박수 쳐가지고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원내 사람들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거기에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이제 만남을 자리를 가졌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또 이제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봤는데, 혹시나 하야 이야기가 나올 것 그렇죠, 같아서 바로 갔다라고 그거죠. 합니다. 네. 예, 그랬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 가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역시나 자기는 잘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계엄령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럼 좋다, 당신이 일단 국회에 가서 먼저 사과라도 하고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그럼 알았다, 내가 사과를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 이래가지고 원래는 국회를 가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나와버렸고, 네네. 그래서 사실 얘기가 조기에 종결이 돼버렸고, 한동훈 마음속으로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 그 김원희 의원의 메시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산자위 간사 김원희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제2차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있다면 불참할 것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윤석열이 또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최소한의 단초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윤석열이 사과, 하야는 없다. 이걸 한동훈이 들어가서 다시 또 확인을 한 거죠. 네네네. 아, 그러니까 아니 나 같으면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내란 수괴죄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명백해 보이는데, 아니, 물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니, 형법에 내란 우두머리죠. 수괴가 이제 네. 법명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건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는 정말 가장 무거운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렇게 돼서 의율 법률 적용 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석고대죄와 하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꼼수를 부리게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약간 일본 말입니다. 오야붕 이미지, 큰형님 이미지, 내가 통커 이러지만 네. 실제로 굉장히 작은 사람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쫄았다. 네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한동훈 씨의 변화도 극적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 별로 극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체포하려고 왔다는 건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이미 확인한 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수대들, 707 특전대가 뚫고 들어간 게 국민의힘 정책의장실로 유리창 뚫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쪽이 제일 그렇죠. 강한 그 부대가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부대는 그렇게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미워, 이런 욕구가 맞아요.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서야 움직였다는 것도 답답하고, 또 오늘이 갤럽 여론조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박평론가님,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지금 이 비상사태에서 여론조사 계속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글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는 난파선의 선장이 아니라 윤석열을 보내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여서 저는 한동훈의 오늘 아침에 태도 변화는 아주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야할 결심이 전혀 없다. 그렇죠. 이런 네네.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우리가 결심해야 될 때이다. 우리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탄핵이다. 탄핵인데 본인이 말을 꺼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애둘러서 이 직무정지라는 이야기를 했고, 당론은 탄핵 반대지만 의원들은 자율성을 가져달라. 그렇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점, 네. 이거는 사실 한 이틀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그렇죠. 대표는. 여기에다가 법리 검토가 끝난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리적으로 윤석열은 내란죄 수괴에 해당된다라는
법리 검토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라든가 경찰, 그다음에 군 검찰까지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결정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중동 언론에서 이미 윤석열을 버렸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미국의 입장까지 윤석열은 완벽하게 끝났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외교 라인을 가동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미 오스틴이죠.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해서 지금 오다가 일본만 가고 돌아가겠다. 안 가겠다. 거죠? 이거는 아주 정확한 메시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캠벨도 마찬가지죠. 미 국무부에서도 아주 정확한 이렇게 바보 같은 이렇게 엉뚱한 판단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그동안 가장 공들인 게 한미 동맹 또는 한미일 동맹인데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이 날아가 버렸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댈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국민의힘 TK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 몇 명 빼고는 아무도 안 남은 건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글쎄 오늘 오후 지나가면서 쭉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게다가 제가 황당한 거는요. 나경원 의원 아직도 정치 못 차리고 있고요. 뭐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당론으로 의결된 거를 왜 네 마음대로 바꾸냐. 네가 당대표면 다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입니다. 어제도 5명의 소장파 의원이라고 불리는 김상욱, 김재섭, 우재준, 김소희, 김예지 이런 5명의 의원이 하야하라는 식으로 내지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직무를 조금 단축하라는 식으로 임기 단축 이야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이분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5명은 솔직히 말하면 탄핵 찬성파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거기다가 조경태 의원, 육선의 조경태 의원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안철수 의원 나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 안 물러나면 나 탄핵 찬성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벌써 7명이에요. 근데 한두 명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아무리 버틴다 하더라도 이 침몰해가는 난파선에서 계속해서 같이 발을 담그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 사람 너무 고역해요. 정말 너무 고역한 게 구독자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신 바와 같습니다. 의원들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메시지를 줘가지고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했다는 짓은 정말 나쁜 짓. 맞아요. 그러니까 1시 반에 열자. 좀 더 늦게 열자. 좀 더 늦게 열자. 우리 의원들이 오고 있으니까.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하려는 게 뭐냐면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과천으로 처박아 늘 시간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한 정보가 있었고요.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여당 원내대표가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저한테 이제 저기 화면도 보내봤는데, 국회 앞 잔디밭과 국회 운동장에다가 대형 버스를 설치해서 혹시나 모를 헬기 착륙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야, 잘했네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군 헬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헬기가 있고요. 대통령실의 경호처가 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속보로 국방부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했다고 지금 속보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제일 화나는 건요. 여인영 국정원장 같은 여인영이 아니라 이 국정원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뭐 체포 지시한 걸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게 저는 물론 본인에게 전화 안 해서 그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원 1차장이 본인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홍장원이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의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2번 받았다. 한 8시 20분 정도에 내가 좀 있으면 전화할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도 하나 받았고 또 10시 30분 넘어가지고 50분인가요? 그때 전화를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13명인가에 대해서도 체포하라 이런 얘기도 받았고 현실적으로 너네들에서 모든 권한을 줄 테니 너는 여기에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실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기더라고요. 진짜 이게 내란 사태고 내란 사태가 시민들의 저항 때문에 좌절돼서 망정이지 맞아요.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런 고위직들을 믿고요.
하나같이 거짓말하고 하나같이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맞아요. 뭐 경찰청장이든 누구나 다 그래요. 뭐 검찰총장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갑자기 숟가락 들고 우리 판은 없을까 하고 끼어들고 있고 이런 거죠. 자, 707 특임대는 우리가 알고 확인하는 것처럼 국정원 소속 부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정말로 이거는 뭐 살수작전, 참수작전 수행하는 부대라면서 이런 부대를 통해서 국회에 들여보내고 가장 유능한 부대를 들여보냈으니까 가장 속도감 있게 가장 확실하게 자기가 찍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해가지고 감금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빨리빨리 못하니까 대통령이 속이 상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네네. 원장이 있는데도 차장에게 직접 전화했다. 그렇죠. 홍 차장에게.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참 이런데도 국가가 유지되는 게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홍 국민들의 저력은 차장은 같아요. 네, 홍 차장은 지난해 11월에 국정원에 인사파동이 있었을 때 김기현 원장이 이제 경질이 되니까 그 당시에 해외 정보 수집 분석을 총괄하는 1처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루어진 지난 10월에 정부 대표단 단장을 맡아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와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만나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특히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을 자꾸 엮어 넣으려고 하는, 그리고 선관위도 지금 계엄 뭐 발표하자마자 3분 만에 쳐들어갔다는 거, 이게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나 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북한하고 뭔가 연결돼 있다고 하면서 해산시키려는 명분으로 지금 이런 조작 날조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국내 정치에 다시 개입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살짝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김어준 씨를 잡으러 간 것. 거기 가서 여론조사했고 직원들이 가서 여론조사 꽃이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네, 잡으러 온 계엄군들이 그 이야기인 즉슨 지난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의 부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발이 되었고 그 자료들이 여론조사 꽃, 그리고 선관위에 다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 선관위 자료를 다 훑어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구속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야, 3일 오후 8시 22분에 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두 시간을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 오후 10시 53분쯤에 비상계엄이 발표된 이후에 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을 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신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의 순서는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한동훈,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죠. 김명수, 김민웅, 김민석 의원이 형이죠. 이번에 촛불 집회를 촛불행동 대표 행동을 하고 있는 또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주면서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 노총위원장 한 명에 대해서도 또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정철은 없네요? 여기는 그 얘기 나왔어요. 양정철도 있었다고 했는데 네네. 홍 차장은 이제 자신이 기억하는 명단을 얘기를 한 건데. 아니, 홍 차장이 양정철 이름도 얘기했어요. 잘못 들었어요. 그래요? 네. 네. 자, 홍 차장이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미친놈이로구나, 미친 엑스로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1차 검거 대상과 2차 검거 대상을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서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들을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의 구금에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라면 과천에 있는 거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거길 데려가가지고 그러면은 체포해가지고 막 고문하고 그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12.12 쿠데타 때도 뭐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거고 진행이 됐던 거고요. 5.17 그 계엄 학대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저 같은 조물애기들이 5차, 6차 정도에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까지는 뭐 바로 1차에 다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엄의 역사 잠깐 살펴보면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죽었죠. 네.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생겼는데 이게 전국 계엄이 아니었어요.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이었어요. 네. 이때 이미 한국은 그래도 중진국 정도 개발도상국이어가지고 전국 계엄은 못하고 있었는데 5월 17일날 12.12로 이제 신군부가 집권한 이후에 5월 17일날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합니다. 이때 예비검속으로 정치인들, 종교인들, 뭐 학자들,
뭐 제야 인사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래서 어디로 잡아가냐면 당시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잡아갑니다. 지금 방첩대죠. 서빙고분실은 지금 방첩 1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천주교 신부다 잡아가잖아요. 네. 옷 벗기고요.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옷을 벗겨요? 그럼요. 옷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빠따를 치는 거, 빠따라고 아시죠? 엎드려 뻗쳐놓고 몽둥이를 엉덩이 때리는 것부터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대, 50대 때리고 기진맥진하고 쓰러지고 이 상태부터 완전히 기산제압부터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하라고 윤석열이 지시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와 이런 악당은 없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도 없고요. 정말 네. 이상한 대통령인데요.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고 거짓말 안 한 게 없다. 이게 바로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 또 서영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용환 안녕하세요. 교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환입니다. 네. 네. 놀라셨죠? 신용환 교수님도. 저는 뭐 그날 밤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판교의 별장으로 피신을 해라. 또 이번에 새로 분양받아서 아직 입주를 안 한 집에 피신을 해라라고 굉장히 많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랑 같이 국회로 가자. 차라리 어차피 뭐 어디 간들 뭐 잡자고 덤비면 못 잡히겠냐라고 해서 한참 이제 국회로 가는 중에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었습니다. 아유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국회로 오신 게 잘한 건데 네. 통신조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방첩사에서. 그러니까 김민웅, 뭐 이재명, 그렇죠? 다 어디 있는지 보려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통이 무섭다.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는 꽤나 정교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니 게다가 계엄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연습도 했었다는 게 나왔어요. 뭐 그리고 저기 뭐야 부상자가 얼마나 속출할지 모르니까 네. 병실 다 병원까지도 비워놓고. 이제 확인을 했다는 네, 거고요. 네. 서울에 보면 영화 보면은 이 보안되지 않습니까? 보안사가 하는 게 도청을 하잖아요. 그럼. 도청을 했기 때문에 군의 모든 출동 상황이라든가 이 정우성이 출동하는 상황들을 네. 파악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잖아요. 똑같은 행위들을 이번에 방첩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네. 명단이 없어서 안 잡혔을 수도 있지만 만약 2차 명단이 있었으면 2차 명단이 분명히 판교 올라갔을 이런 데 내가 가지 보기엔 있었을 것 말고 같아. 국회로 오는 게 국회로 와서 다중석에 있으면 네, 제일 네. 안전했어요. 그렇지. 판교 같은 데 위험했을 것 예. 같아요. 판단이 좋으시네요. 네. 게다가 곽정군 육군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전사가 국회로 이동할 때 직접 전화를 해서 오다를 내렸다. 나는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또 상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들었다. 앞으로는 안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최초 임무는 무엇이었냐?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임무를 받아서 들어갔다. 선관위도 시설과 외곽 확보를 해서 관련 장비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비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가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방첩사령부, 그다음에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사실은 이제 서울의 봄의 데자뷰죠. 가용할 수 있는 자원, 핵심 자원은 다 동원을 한 거고 도상 시나리오대로 하긴 한 거죠. 다만 평상시 그런 것들이 표가 날까봐 보안 사항이 들킬까봐 이제 밑에 병사들까지 훈련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병사들에게는 예를 들어 대북 또는 대테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네. 상하 간에 이제 균형이 안 맞은 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 뭐 이제 와서 변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당 부분 변명이라고 봅니다. 한 명으로 몰아서 결국 이제 지금 어디에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국방장관 제가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하고. 김용현 씨 말하는 김용현, 거죠? 예, 아직도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 관사에 있대요. 그래요? 아직 네. 왜 그만두는데 안 거기에 나가죠? 그대로 남아있대요. 거기에 이제 무장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언밸런스가 아니었으면 이거 뭐 예를 들어 위협을 하려고 그랬다? 웃기는 얘기죠. 그건 결과적인 얘기죠. 이게 성공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검찰총장의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이잖아요. 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처리돼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그 검사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사 탄핵 얘기한 거죠. 깜짝 놀랐네요. 네. 자기들은 지금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사법 처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검사 탄핵이 중요합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이 내란 수개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등은 뉴스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지도 않은데 지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권익위에서는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의 처신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반성문 발표됐어요. 아니 정말 권익이 너무 황당무계하거든요. 아니 왜 관료들이 이 모양 이렇게 형편없어요. 난파
받으니까 쥐새끼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이제 진짜. 저울추가 기울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아니까 이제 이제서 막 그러는 것이죠. 아니 근데 아직도 권익위는 그래도 눈치라도 보는 거지. 아직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그런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구 표현대로 내란죄에 다 동조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면서 자료를 하나 드리고 왔는데 제가 앞에 방송을 다 못 봐서 저기지만 제가 이 갑자기 중앙선관위원회를 쳐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보관하고 있던 외장하드를 급히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거죠. 소름이 돋았죠. 5쪽짜리 부정선거 대책 회의 관련된 문건을 찾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뉴스타파에서 오늘 이제 보도가 좀 아까 점심 때 됐는데 그래요? 무슨 내용인가요? 그 내용 자료를 제가 사진하고 드렸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 좀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띄워달라고 아까 요청은 네, 드린 네. 상태인데 5쪽짜리 문건의 핵심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저 화면 많은 나오네요. 사람들, 부정선거 관리 대책이라고 하고 이게 어느 날짜냐면 2021년 12월 29일자 문서입니다. 이걸 제가 다운받은 건 12월 30 날 아침 07시 30분이고 07시 29 12월 30날 2021년? 21년 그러니까 대선 바로 직전 연도 12월 30날 07시 29분에 다운을 받았고 그날 08시에 회의가 있었어요. 전략 회의가 있었어요. 저 주요 내용이 보시면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신뢰사회 붕괴조짐해서 쭉 그동안에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또 몇몇 전직 의원 총리 등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부정선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양정철 개입설도 써있네요. 중간에 양정철 개입설에 보시면 양정철 민주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와 교류협약을 체결한다. 중국 개입설 등등을 해놓고 앞으로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안 드렸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다음 페이지에 대책이라고 돼 있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집중 관리 내용이 있어요. 즉 이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선관위를 몰고 가면서 대책 부분에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집중 관리 그러면서 공명선거 감시단이라는 걸 띄워야 된다는데 실제로 그걸 띄웁니다. 나중에 캠프에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또 만들어졌다면서요, 진짜로. 그거는 이제 올해 나중에요? 4월 선거고, 요거는 이제 대선에 대한 준비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있는 건 2020년 4.15 총선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요번에 네. 이 중앙선관위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뒤에 찌라시가 돌았죠. 어제까지 계속해서 도는 게 2020년 4.15 총선을 부정하는 듯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 찌라시 문건까지도. 네. 아. 제가 지금 찌라시 문건을 저 PD님께 전달을 드릴게요. 지금 아예 실시간으로. 그거 되게 중요한 네네.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본인은 2020년도 4.15 총선 때 민주당이 사실 그때도 되게 많은 의원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된 게 많이 당선된 게 조작 네네. 때문이었다라는 그 극우 유튜버들이 지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런 네. 근거도 없이. 이게 사실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헌법기관입니다. 체제 부정의 사고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루어놓은 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통진당 사건 기억나시죠? 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씨가 내란 선동죄로 국회에서 쫓겨났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7년인가 살았잖아요. 그 국가 시설들 점거해가지고 밥솥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허무맹랑했지만 하여튼 실제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유튜버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이게 윤석열 내란이 시행됐잖아요. 내란이 시행되도록 그 내란 우두머리를 선동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극우 유튜버들, 특히 부정선거, 구테타 성공했어야 돼. 네. 우리 이름 기억할 만한 사람 여러 씨, 내란 황교안, 동조자입니다. 내란 민경욱, 동조자. 전용옥 이런 사람들은 네. 아니요 내란 선동죄로 전 처벌해야 된다는 내란 거죠. 선동죄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거는 처벌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대표 시절에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느냐. 근데 윤 대통령이 만나면서 나한테 처음에 한 말이 이거 있었다. 내가 검찰 때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와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입장에서, 네, 윤석열 입장에서 용어를 좀 통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란 이후에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쨌든 4.15 총선, 2020년도 4.15 총선 때도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득세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기가 막 원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검찰 때 이걸 털려고 그랬는데 못 털었다. 이렇게 그거를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근데 사실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경선이든 뭐 그 이후의 상황이든 보면 자기가 솔직히 좀 그런 행동한 것으로 의심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자기가 해봤으니까 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분 저 입에 밴 말인데,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문건을 공개를 했고, 어제 갑자기 그 유튜버, 보수 유튜버 등등을 중심으로 찌라시로 돌린 내용을 좀 전에 PD님께 드렸거든요. 네네, 보여주세요. 네. 제가 소름이 돋는 게 그 문건 내용과 어제 찌라시로 돌리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치하는구나. 내용이 주요 내용이 완벽히 이 사람은 공적 영역에 일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냥 극우 유튜버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극우 유튜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또 군 검찰도 움직이고 있어요. 군 검찰이 움직이면 이게 군형법상의 반란입니다. 군사 그렇죠, 반란입니다. 그렇죠. 군사 반란이 되면은 군형법에 의해 가지고 군사법원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심 만에 사형 선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쿠데타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했다. 우리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이 사람들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추경호 씨도 지금 내란 동조한 것으로 지금 고발됐단 말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 내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맞습니다. 정확히 하죠. 추경호는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중요 임무를 종사한 거예요. 방조범 정도는 안 되고 아니요, 중요 오히려, 임무. 그래서 5년 이상에 처하고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할 수 있는 중죄를 추경호가 진 겁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게다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선거 부정을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믿고 확신범이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도가 이어질 건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 시간마다 부정선거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린 듯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러는 아마 이제 이런 문재인 당선이에요? 뭐가 4.15 총선이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뭐 투표함을 어떻게 했다, 뭐 CCTV를 뭐 오픈해서 어떻게 하자, 수도 없는 그 주장들을 했고,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분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료는 일단 급하게 건넸는데, 회의 때마다 부정선거에 마치 굉장한 뭐 노이로제 걸리듯이 이걸 막아야 된다 하는 내용의 회의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제가 메모를 다시 찾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공정선거 감시단을 띄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앞에 서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공정선거 감시단 이름도 거의 똑같이 해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올라오는, 조직 단위에서 올라오는 보고에도 네.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빼곡하게 채워져서 보고가 올라와요. 물론 일상적인 부정선거 감시 활동은 하는 거죠. 네, 화면에 나오네요 지금. 예. 이게 이제 어제 맨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찌라시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 어제부터 유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읽어볼까요? 네,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네,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게 이제 찌라시라는 거죠? 찌라시죠.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네네. 게다가 제가 알기로도 선관위에서 그런 일 없다고 계속 여러 번 말했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봅니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얘기가 지금 찌라시로 계속 돌고 있는 보수 우파 극우 유튜버들의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요거를 대통령
윤석열 씨가 믿은 거라는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국가보안법이에요. 체제 부정이에요.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부정했고 민주주의자는 제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거 체제 부정이에요. 근데요, 제가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여론조사 조작과 그 다음에 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윤석열한테 이번 총선에서 네. 대통령님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수치화를 가짜로 써가지고 계속 보고하는 거야. 윤석열한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윤석열이 성질내는 게 무서우니까. 그랬는데 결과는 지는 걸로 나왔어. 윤석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 소리야.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다 이겼는데 왜 선거에서 지냔 말이야. 선관위에서 투표하면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명태균 같은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과 이 선거 부정론단은 동전의 양면처럼 체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서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데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이렇게 늦게 찾으셨어요? 빨리빨리 찾으시지. 선관위를 그 군인들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저는 그러면 다른 기관도 처음엔 들어갔는 줄 알고 하다가 보니까 국회와 선관위만 들어갔다. 아, 그러면 이건 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다시 이제 찾아보고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수기로 쓴 거를 다 일일이 이제 대조를 하다 보니까 네. 수기로 쓴 건 아직 오픈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관련 마치 노이로제 걸리듯이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식의 회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급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한동훈 대표 나는 대통령 만나고 왔지만 달라진 거 없다. 이렇게 좀 밝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는커녕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고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뻗팅기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한동훈은 검사 시절 데리고 있던 아랫사람에 불과한 거고요. 하여튼 한동훈 씨도 그 당원들이 선출한 선출직 고위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거고 대통령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걸 스스로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단순히 인지 능력이 저하됐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는 약간 광기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아, 이 정도였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죠. 와, 다소한 건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지 저 꼰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원래 광기였습니까? 원래 광기라고 아니, 원래 그런데다가 요즘에 네. 건강상의 이유로 더 좀 심해졌다는 얘기가 당뇨가 있어요. 더 심해졌다. 아니, 당뇨뿐만이 아니라 이제 술을 너무 많이 자셔가지고 네네. 조금 힘들어졌다. 판단이 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대선 때 수행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늘 그 흰떡하고 배를 잘라가지고 늘 먹고 다녔대요. 왜? 그걸 안 먹으면은 이제 사람이 축 처진다는 거예요. 당뇨 때문에? 당뇨가 심한 거죠. 안철수 의원은요, 윤 대통령 내일 표결 전까지 퇴진 계획 안 밝히면 나 탄핵 찬성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당장이 아니라 언제 물러날지 거국 중립 내각 구성에 대한 시간 계획을 밝혀서 질서 있게 국가가 운영되기를 원하고 요구했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고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들었으나 한 대표가 가진 정보와 중진 의원들이 가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힘 사람들도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요. 네. 대통령실에서 허위 가짜로 해명을 했다가 그 국정원 차장이 제대로 이제 밝히니까 쏙 들어가서 다시 삭제해달라고 한 2분 만에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즉 중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대통령실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동훈 지금 대표가 갖고 있는 정보는 밖에서 수집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방첩사나 특전사 이런 데서 온 정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 중에서도 뭐 일부 이제 실행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은 문자라든지 명령 지시 받은 것들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진들이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그 중진들이 갖고 있는 건 용산의 의견이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안 그래도 대통령실 여러분 중요한 거 대통령실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의원들에게도 그런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우왕좌왕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일정한 온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상태죠. 이건 정말 마비 상태고요. 국정이 마비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마비해서 멈추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해제하고 난 다음에 윤이 사라졌잖아요. 네. 한동안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두려움은 있었죠. 이 사람 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계엄령 2번째 하는 거 아니야? 국지전 도발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가장 좋은 상태는 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자거나 아니면 술 먹고 있거나. 아니, 정말 이거 비하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그냥 자고 있으면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렇잖아요. 윤이 한동훈을 만났는데 만난 장소가 한남동입니다. 네, 한남동 공원. 삼각지에서 만나야죠. 아직은 대통령이잖아요. 집무실에서 만나야 그러니까 자기 되는데 집에서 집으로 부른 거예요. 이 중요한 대통령의 진퇴를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과사도 없고, 공사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 박 평론가 말씀대로 정말 기본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출근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고위 검사도 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또 무죄가 나왔어요. 2심에서. 그럼 뭐 2심 그 검사들이 수사 제대로 안 했겠죠. 뭐. 진짜. 그게 법 기술이잖아요. 무죄를 받기 좋게끔 이렇게 양념 쳐가지고 기소하면 무죄 나오죠. 아 정말 너무너무 황당무계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 내일 탄핵 결의를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결의 오늘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을 아마 비공개로 좀 열고 있는 것 같고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입장 표명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상황에서 조금 모험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군소정당에서 오늘 당장 국민들의 열기가 이렇게 솟구치고 있고 수많은 이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해도 될 것이다,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상황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나올지 손으로 셀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나오고요. 내일 이제 오전에 국민들이 또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오픈할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의원처럼 나 탄핵할 거야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인가 기자회견했습니다. 어젠가 헷갈립니다만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5명이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이게 레토릭이에요. 당내 눈치를 보는 레토릭인데 내일 되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확실한 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와 이 구조화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일날 계엄 해제될 때도 150석이 됐습니다. 12시 반에. 그러나 국회의장이 좀 더 기다려줬던 것은 의안 성안을 정확하게 해서 누군가가 시비를 못 걸도록 하자. 오히려 깜짝거리지 못하게. 예, 그리고 내부에서 혹시라도 들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반란표를 던지더라도 150석을 넘도록 하자. 그래서 190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리다 싶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국회의장이 시간을 끌고 있을 때 저는 국회 밖에서 유튜브로 봤어요. 우원식 TV를. 그러면서 그 실시간 채팅을 제가 했어요. 아라비아 숫자 82, 의씨 빨리 해 막 이랬거든요. 빨리 해라. 왜냐면 계엄군은 지금 코앞에 있고 들어와 몸싸움 이미 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의장이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장도 급하다. 그런데 의장도 급하다. 빨리 하라고 막 그러니까. 그게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짚으면서 조금 답답했지만 20분 동안 정말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이러다가 인명살상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종합적 판단 맞아요. 그때 판단 잘한 잘했어요. 게요. 그 당시에 저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서 이제 안에 들여다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닥달했어요. 빨리 하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체포조가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왔거든. 그래요? 국민의힘 쪽으로 제일 강한 체포조가 들어왔어요. 제일 실로. 그 세 군데서 들어왔는데요. 민주당 쪽으로 들어온 체포조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고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세게 들어왔고 저희가 거기 가서 몸싸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쪽으로 들어온 팀들이 있었어요. 네. 그 팀들은 들어왔는데 살짝 몸싸움을 하다가 그냥 서로 대화를 했어요.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되고 대화까지 했어요. 무기 실탄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의원들하고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국회의장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 의장도 빨리 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순간적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국정이 파탄날 정도의 이런 네. 위중한 상황이 와도 왜 국민의힘의 소위 중진이라든지 최고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지금도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당론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지 못할까? 그렇죠. 그래서 보수 진영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제가 이미 몇 번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이들이 왜곡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정말 밑바닥 지하실까지 떨어져서 쌔바닥을 긁으면서 쓸개를 씹으면서 와신상담하면서 체질을 제대로 개선하고 가죽 껍질을 벗겨서 혁신을 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요령 테크닉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릴사이를 들여서 3년 동안 이 XX 미친 XX 감히 박근혜님을 하면서 근조화환으로 채워져 있던 걸 하루아침에 축하환으로 바꾸면서 대릴사이를 들여서 집권에 나름 쉽게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여전히 그 몽상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탄핵으로 가면 내가 대통령이 못 된다. 유승민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뭐 심지어 김기현 씨 뭐 거론되는 모든 사람이요. 오세훈, 홍준표 등등 다 포함해서 지금 자기들이 탄핵으로 가면 자기들 본인이 대통령에 못 간다는 즉 보수의 본질적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자리라고 하는 현상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여전히 이 국정이 다 파탄나고 무너지는 지경에서도 자기 자리에 대한 얘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쉽게 동의를 못한다.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은 왜 나오느냐. 네. 요령을 여전히 부린다.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 벌면서 다시 대릴사이를 들이든 뭐를 하든 네. 그 요령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도 만약에 우리가 탄핵을 시켜주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남조은혜를 왜 하냐. 이게 첫 번째 나온 얘기였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 논리입니다. 친일파들 논리 아닙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네. 독립군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괴아파들이 정권을 못 잡는 게 차라리 일본한테 정권 넘기는 게 낫다. 거기서 부역해서 먹고 살자.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미친 논리를 사람들 지금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 펴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제 계엄이라든가 쿠데타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현장에서 제가 느꼈을 때 이 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은 출동한 우리 계엄군 청년 군인들입니다. 청년 군인들이 실탄을 쓴다거나 또는 극단적인 폭력적인 방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물론 그분들과 또 같이 뭐 몸싸움을 했지만은 응원하고 부대 끼면서 막아냈던 6탄으로 막아냈던 우리 국민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켜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분명히 탄핵이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빨리 정신 차리고 역사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제1공수특전여단하고 707 특임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부대원들을 속였대잖아요. 북한 상황이 네. 지금 위급하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헬기에서 내려놓고 보니까 국회에 자기네들이 당도에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거고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북한 때문에 출동한 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서는 무슨 행동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분노감을 어떻게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내가 대통령 되지 못해라는 네. 생각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력한 대선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의견 말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자,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추경호 20개, 오세훈, 뭐 홍준표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법 리스크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안위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탄핵은 오늘 안 되면 내일이고 내일 안 되면 한 달 오고 또 한 달 또 하면 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언젠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잖아요. 나경원 씨처럼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를 복원하는 방법이 뭐냐. 또 하나.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한국 정치가 약간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전 또는 내전에 준한 상태로
빠져들어갔어요. 서로를 되게 미화하기 시작했고 네. 상대의 실수에 기대서 뭔가 자기 것들을 챙기는 상황이 됐어요. 양쪽 진영의 미움도 커졌고 그리고 지역별로도 더 지역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요. 한 3선 이상들 모여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혜택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사랑 받았고 국민의 선택 받았잖아요. 지금이라도 밥값 해야죠. 지금이라도 나이값 해야죠. 오늘 밤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중진 연석회담 열어가지고 바로 밤 10시 11시 탄핵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마음은 안 되지만 한덕수 총리랑 같이 해가지고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법들을 찾아가야죠. 맞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중진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을 보세요. 다 도둑이 제발 저렸죠. 추경호 원내대표 뭐 했습니까? 의원들 붙잡아 놓고 어쨌든 30분 뭐 늦춰달라고 그러고. 네, 늦춰달라고 하고 또 당사로 집합하고 왔다 갔다 일부러 또 그렇게 혼란을 주고 오세훈 시장 뭐라고 글 남겼습니까? 마치 거국내각 뭐 과도내각 맞아요. 이런 식의 그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면서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질 수 있는 시간상의 여유와 이런 것들입니까? 홍준표 시장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해프닝이라고 그랬죠. 해프닝이라고 하고 또 그 전날은 어제는 뭐라고 남겼냐면 임기 단축 개헌에다가 그러니까. 4년 중임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혼란을 시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명태균 씨 건에 다 관련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난 사람들이죠.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탄핵 여부랑 전혀 관계없이 이분들은 다 수사를 받아야 돼요. 자기네 사실 피의자로 생각해도 뭐 무방할 정도인 거죠. 그렇죠. 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그러면 이게 탄핵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 직후에 자기들한테 칼끝이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도둑이 제발 저러서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건 정말 제가 너무 나간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솔직히 말하면 내란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다고 보지 않는데 자 이렇게 되면 내란 수괴죄로 사실 직접 체포할 수밖에 없는 구조 내지는 체포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에서도요 지금 120명 상당의 규모로 이 내란죄의 구성 내지는 체포를 위해서 뭔가 수사를 지금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검찰도 혹은 공수처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탄핵을 기다려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옹호해주고 이런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요. 단적으로 오늘 저 대통령실에서 한 말이 자기들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바로 국정원 차장이 누구 해서 주요한 인물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말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아요. 어떤 오판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지금 용서가 안 되는 판에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거기에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저는 중요한 게 모든 권한을 아직 다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내일까지 하루가 남았잖아요. 24시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거. 정말 미친 어차피 이렇게 해도 끝이고 저렇게 해도 끝이라면 잘못 판단하면은 뭐 하나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데다가는 뭐 하나 써놓고는 북한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또 덮어 씌워가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건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내일 우리가 이제 광화문이랑 국회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극우 보수 세력들을 투입시킨다는 겁니다. 예컨대 예전에 뭐 정강훈 그 집회하던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그 초창기에 막 어지럽혀가지고 오히려 유혈 사태 나듯이 막 비슷하게 난리를 쳐놓는다는 설까지도 돌더라고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불 지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무슨 얘기냐면 그 극우 세력들 내란 선동하는 세력들 뭐 한 줌도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는 거듭 확인하는 바처럼 내란과 외환의 죄는 대통령이어도 불체포 특권이 없어요. 불소추 그렇죠, 특권이 당연히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당장 수사관들 데리고 가서 체포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 제목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에요.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다는 걸 공무원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또 하나 유의할 점 중에 하나가 지금 검찰이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다시 검찰들의 세상을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잖아요. 윤석열이 꼬꾸라짐으로써 검찰공화국은 이제 안 돼. 그렇죠. 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데 이럴 때 윤석열을 잡아 족치는 모습을 검찰이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쓸만한지 아세요? 추경호 20억 우리가 해결해요. 또 홍준표 20억, 오세훈 20억 다 해결할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 등장할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정의 사대이냐? 그럼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새로운 정부가 됐든 또는 권한대행 체제든 간에 검찰의 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랑 괴물 정권을 만들어낸 거다. 이거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입니다. 경찰도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어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못 들어가게 막은 건 계엄군이 아니라 경찰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국회를 에워서 네, 경찰에 막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공무원인데 어떻게 지시를 이행하지 따르냐? 않냐. 그 지시가 헌법 파괴고 지시가 법률 근거도 없고 국회를 경찰이 봉쇄하는 경우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국회의장이 테러 위험이 있으니까 좀 지켜달라고 이거밖에 없는데 국회의장을 담 넘어가게 하고 부의장도 담 넘어가고 국회의원들 다수가 못 들어가고 네. 이거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여기 포함된 사람들도 처벌해야 되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공화국의 모범으로 만들어야 돼요.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되고 단순히 동원된 직원들도 네. 경중을 따져가지고 동원된 사람들도 사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정말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죠. 윤 같은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네. 근데 역사라는 게 사실 모르잖아요. 윤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국민의 가슴에 총을 쏘라고 지시하면 나는 공무원이니까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쏴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 정말 교훈 남겨야 돼요. 이거 헌법과 법률의 교훈을 엄중하게 남겨야 됩니다. 지금 아주 맞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윤 검찰 정권이 아니죠. 엄밀히 보면 검찰들이 원하는 거는 검찰 정권이죠. 윤석열은 거기에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엄밀히 그렇죠. 보면. 그렇죠. 제가 농담드렸는데 명태균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라는 거 검찰에서 왜 이렇게 찾으려고 처음에 혈안이 됐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농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 등등과 명태균 나눈 대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네. 부차적일 수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원지검장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오고 경찰청장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오고 선관위원장도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고 막 얘기했죠. 네. 만에 하나 그 황금폰에서 창원지검장이 명태균 씨한테 설설 기는 어떤 통화가 있었다 만약에 어쩔 겁니까? 검찰 조직 자체가 와야 되는 사태를 맞이하는데요. 그렇죠. 그들의 논리는 윤석열 정권이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검찰 정권, 윤 검찰 정권이 아니라 그냥 검찰 정권. 즉 윤이 무너져도 검찰 정권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경찰이요? 자, 이상민 장관. 저도 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무실에 가 차도 마셔보고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넘버원. 제가 봤을 때도 같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총애하는 거 맞습니다. 경찰 누구 휘하에 있습니까? 행자부 장관 휘하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임명 전부터 임명할 때까지 수도 없이 거론되는 그분의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그분의 고향은 경상도인데 이철규 아니에요? 네, 주로 인맥들은 그렇죠. 다 강원 인맥, 네. 황모 회장, 이철규 등등등 해서 다 이미 세간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과연 이 명을 거역했을까요? 그들의 탄생, 그들의 승진 모든 것과 직결되는 사람들의 그 명령을 과연 거역했을까요? 네. 그들의 조직적인 논리, 그 근간을 이번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도 대한민국 기대가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불쾌한 게요. 제가 충암고등학교 이사도 했는데 우리 이사장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충암고 학생들이 지금 교복 입고 등하교를 하지 말라고 그런 창피하다 거예요. 그런다면서요. 창피하기도 네. 하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전처럼 무슨 자기가 지원해서 간 학교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등장하는 것들이 다 뺑뺑이 세대잖아요. 가장 선배인 김영현도 그 7, 8학번이니까 뺑뺑이거든요. 저 전주나 여기는 7, 8이 아직 비평준화였지만 네, 서울은 박지만이 때부터 평준화대가 진작 평준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현이, 윤석열이, 그다음에 또 누가 지금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이런 친구들이 다 평준화로 그냥 그 동네 살아가지고 어쩌다가 뺑뺑이 돌려서 충암 간 거예요. 그거에 기대서 내란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야, 우리 정말 우리
고위직들이 우리 장군들이 네. 우리 장관이나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형편없었나? 대한민국의 민낯인가 이게? 제가 태세전환하는 지금 수많은 강요들, 관료들 저랑 일한 사람이 많습니다. 추경호 지금 저 원내대표, 제가 위원장 장관급 할 때 비서관 하셨어요. 그 뒤에 경제부총리 올라오셨고 지금 최상목 부총리도 그때 비서관이었어요. 비서실장 하던 이관섭 씨도 비서관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을 할 때 많은 모습들을 봤죠. 이분들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의 태도들이었었습니까? 상당수의 그 관료들이. 조규용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저랑 같이 캠프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지금 태하는 태도는 어떠세요? 마치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반대했어요. 반대했으면 막았어야죠. 그렇죠. 진짜 무책임한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그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11월 1일 날 저희 증인 선수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운영위에서 운영위 감사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노 변호사님 제 앞자리에 있었고 저 있었고 제 뒷자리에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주의를 주려고 그랬어요. 말할 때마다 계속 틱틱거리고 뭐 투덜투덜합니다. 그리고 막 방첩사 밑에 직원들이 여기 마크 달고 앞에 쭉 여러 명이 배석을 와서 있었죠, 그죠? 앞에 왔다 갔다 했죠. 증인들이 증언할 때마다 뒤에서 엄청나게 군시렁시렁 거리면서 궁시렁 거리면서 그걸 왜 떴어요? 그래서 제가 방청사 가서 특감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네. 옛날에 기무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아마 나이가 저랑 동갑일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쓰리탑 별들을 달고 있나. 수준이.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뒤에서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특별 성명도 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무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또 언제 그런 뜻은 또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 대표와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일 탄핵 결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정확히 탄핵의 찬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랐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는 좀 더 마음이 굳어졌을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남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아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내일 정말 대한민국 결전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궤변 논다들처럼 말장난을 잘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궤변이나 말장난을 할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일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네. 이미 제도적으로 다 실행돼서 와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은 탄핵 아닙니까? 그럼 뭘 등치에서 지금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말을 다 해요. 그 말이 그 말로 들리지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탄핵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긴급 편성된 스픽스의 라이브 방송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스픽스에서는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잠시 후 역전의 용사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